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 역시 심차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어제 드디어 여야 예산을 합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온 예산안을 국회는 감액권만 있고 증액할 수 하려면 우리나라는, 예.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건 영원을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감액해 갖고 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올리려면 정부하고 동의가 있어야지 돼서 어쨌든 합의를 본 데는 국민을 위한 그 서민 예산, 민생 예산 이것을 만들려면 일정한 합의를 봐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좀 원래 단독 수정안을 냈다가 그렇게 좀 하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 용산이 깨알같이 지침과 지시를 한다.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넘길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이런 이 절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대기업, 초대기업이라고 하죠. 예. 초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자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시키면 그 인하돼서 나오는 그 예산들이 노동자들에게 가거나 그 다음에 또한 생산을 위한 연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현금 보유액만 늘어났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심판을 받게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기업에게 좀 연락들을 해봤습니다. 네. SK나 아니면 뭐 삼성 뭐 등등 연락해봤는데 저희들이 법인세를 깎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으면 지금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저희도 같이 대기업이 또 살아야 또 경제도 살아나니까 할 수 있을 텐데 대기업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서 초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자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펄 크루그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그 대기업 초재벌들에 맞춰서 그들의 세금을 인하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갖고 나온다는 거죠. 잘못된 걸 아는데 또 갖고 나오고 잘못된 걸 아는데 또 갖고 나오고 그래서 마치 보수들이 초대기업들이나 초재벌의 법인세를 깎아줘야지 된다.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비와 같다. 그러니까 초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는 것은 좀비처럼 살아서 계속 경제를 물고 늘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예산안 통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곧 통과될 예정인데. 그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니까 5년 동안 약 73조를 깎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서민들에게 가는 예산을 또 깎아야 이 초부자들의 세금 깎아준 걸 메꿔줄 거 아닙니까? 네. 초부자들의 세금이 5년 동안 73조입니다. 그럼 1년에 15조를 넘게 깎아버린다는 거거든요. 15조를 넘게 깎으니까 서민들에게 갈 것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고열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그리고 서민들의 그 전세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런 예산은 약 6조, 전체에서 약 10조를 감액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세금 세입에서 깎아줘서 10조 넘게 깎아줘 갖고 오고, 그리고 지출해야 될 서민들을 위한 그 임대주택이라든지 일자리 예산 이런 걸 10조 정도를 깎아가지고 갖고 오죠. 실제로는 초부자 깎아주고 서민 등치고 이런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 5조 정도 감액을 하면서 서민들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좀 작지만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약 3천억 원 정도는 마중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들을 좀 만들어서 그래도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예산에서는 경로당의 양곡비, 냉난방비 이런 것까지 깎았어요. 몇 푼 되지 않는데요. 1년에 한 3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 증액을 저희가 시켰는데요. 약간 불효막심한 예산이었죠. 그래서 불효막심한 예산을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도 사실 이것을 깎는 것은 좀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살려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 예산을 합의 보게 되고 일정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마중물처럼 그래도 살려냈다 이런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선언하면서 입에 늘 붙었던 게 약자의 동행, 예. 약자를 위한 정치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이번 예산에서 첫 예산이잖아요. 예. 약자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인색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약자를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찾아낸 예산 중에 영빈관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멀쩡히 있는 영빈관 그 뭐 천공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영빈관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고 박차고 나와서 용산의 집무실을 틀고 앉아 있다가 또 호화로운 영빈관을 짓겠다고 아주 급하게 예산을 끼워넣은 겁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찾아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켜낸 거죠. 그런데 그런 예산은 깨알같이 집어넣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지난번에 엄청난 홍수로 지하방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현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러려면 있는 주택들을 매입해서 그것을 공공임대로 줘야 되거든요. 있는 주택 매입해서 그것을 전세로 공공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하는 그런 예산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살려낸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자 말은 하는데 진정한 약자의 삶 속에 그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안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실제로 노동자를 이야기하면서도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량식품도 그게 아주 크게 병나지 않는 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뭐 약자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았던 것은 정말 그냥 말로 담았던 것 같고요. 현실은 정치와 이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이 40%가 넘었었어요. 네, 예, 뭐 20%대로 내려가다가 네, 엄청나게 지금 상승세에 있는데 그 상승세 그 계기가 됐던 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네. 대응이었어요. 이 화물연대 분들을 아주 이렇게 이 사악한 사람들로 심지어 북한 해군으로 비교하고요. 좀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는 화물연대 위원장이. 저도 좀 무서운 것 같아. 정말 그 뭐랄까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말씀처럼 안전운임제 관련해 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가 좀 강압적으로 해나갔지만 그 자체가 잘 된 것은 아니다라는 여론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보수 진영조차 마음이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그 보수 진영들은 이제 화물연대나 노동운동들을 아주
그 사실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약간 붙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그 잘된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폭주하는 거죠. 폭주하는 대통령. 그리고 노동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아닙니까? 화물연대 일꾼들이 이런 지금 세계 무역 상황 속에서 되게 중요한 일꾼들이거든요. 그 일꾼들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대화하자고 하는 건데 말씀처럼 6월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그다음에 하나도 진전이 없었던 거라서 이들이 문제 제기하는데 거기에 공권력으로 그냥 제압하려고 하는 것. 이 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처럼 무섭다, 잔인하다, 폭주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야당의 역할이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전 운임제, 일몰제 연기는 야당에서 지켜내겠죠, 민주당에서. 안전운임제를 이번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연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하기로 원래 정부도 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사인을 해나가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일몰되는 법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더 오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힘당 자체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더 오만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그 처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 거대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이 보다 더 좀 가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대 의석을 몰아준 민주당 이렇게 자꾸 얘기했어요. 국민이 어떤 때는 거대 의석을 몰아줘서 밀어붙여라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거대 의석을 몰아줬더니 그렇게 밀어붙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대 의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고요. 곳곳에 그 선거구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간발의 차이로 이긴 사람도 있고요. 큰 표 차이로 이긴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거대 여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요. 그 선택을 받은 거대 야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요. 그 선택을 받은 의원들이 지역의 의견을 잘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꼭 통과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거대 여당이니까가 아니라요. 거대 야당이니까가 아니라요. 거대하건 아니건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저희가 언제나 어떤 시기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이번에 안전운임제를 꼭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과정을 보면은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 세월호에 이어서 이때도 국가는 없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한 자기들도 총리도 인정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하려면 위에 있는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셔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있을 때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떠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왜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을 발견할 수 없나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희 텔레비를 다 보니까 지금 뭐 그 해양경찰청 이게 제대로 거기 접근도 못하고 이건 기울어져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애들은 그 안에 갇혀 있는 이 상태인데 애들이 막 밖으로 이렇게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구명조끼 입은 애들을 그렇게 발견을 못했나요?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벌써 아침에 TV에 나와서 방영되고 있는 걸 봤는데 대통령이 늦게 본 거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라고 해서 전 국민이 분노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지 않을 때는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다. 그게 아닐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제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재난을 정리해라.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국무총리를 재난본부장으로 해서 계속했고, 국무총리가 조금 사안이 경하게 됐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 하면서 계속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갔던 거죠. 만약에 저기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이 국무총리가 재난 컨트롤 타워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이 다 모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총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쫙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경할 때는 재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2일 원자력 관계자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차별하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랑 차별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과학적 방역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과학적 방역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대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료들을 놓고 6월 22일입니다. 올해. 네. 안전에 대한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료들은 관료의 일을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관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안전에 대한 생각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을 지켜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에 대한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원전 관련해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친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가자. 그런 속에서 감원전이지 탈원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원전 불안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가면서 원전을 제대로 사용하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그러니 다른 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생각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행안부 장관의 생각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마약에 꽂혀서 마약 사범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경찰하고 다 통화도 해봤는데요. 그 김광호 청장, 서울경찰청장이 마약을 단속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날 마약을 단속하느라고 그 이태원에는 사법경찰이 다 나가 있었던 거죠. 사법경찰이 계속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는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있으면서 마약하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럼 경찰의 모습은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이 거기서 폴리스 라인 하나만 쳐놔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통제가 되고 안전했을 텐데 그걸 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경찰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경찰이 주차 단속을 하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나오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 골목으로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폴리스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주 소수의 폴리스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차하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도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문건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차 그리고 소음 방지. 이 소음이 큰 것들에 대해서 고성방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조심시켜라. 주차를 조심시켜라. 뭐 이런 식이었던 게 그날 임무였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 많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계속 사람은 올려보내게 됐던 거죠. 두 번째는 지자체장이 거기서 폴리스 라인 말고
원래 그전에는 그 지자체에서 나와서 이 라인을 쳐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는데 그들은 왜 안 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는 마약 단속이 그때의 명령이었어요. 경찰복 입은 사람이 아니라 사복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정인 요청에 대금 그 예. 마약 그걸 부르는구만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요. 그 문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 29일 날 용산구청 문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용산에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민의식이 부재한지 그거를 제지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시민의식 부재 현장에 가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그것을 단속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이 구청이 하고 싶었던 일은요. 거기 온 시민들이 1. 고성방가하고 2. 주차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질서 안 지키고 쓰레기 마음대로 투기하고 요 현장을 찾아내서 잡아내고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언론에 알리자. 그래서 SBS하고요 구청이 같이 그날 협조해가지고 촬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29일 날 밤 17시 5시부터 밤 19시까지인가 23시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주정차 이런 시민의식 부재 현장에 가서 그것을 단속하고 그 단속하는 것을 촬영해가지고 29일, 30일 그래서 29일이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아침에 보도를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위험하니까 통제하고 정력 아니 시민의식 부재 현장을 가려면 막 무질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둔 거죠. 그러니 구청장도 그 주변에 보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다른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제도적으로 수립되고 운영됐을 거 아닙니까? 그 제도를 안 지켰다는 겁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통령실 총리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럼 재난에 대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어디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총리실도 우린 아니야. 행안부도 우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쫙 찾아보니까 이게 행안부가 재난의 안전의 중심이 되게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법제처가 법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면서 해경 없애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럼 컨트롤 타워가 어딘데? 당연히 행안부. 그렇지만 이거는 중요한 상황이라면 컨트롤 타워를 총리실로 격상시키고 또 더 중요할 때는 대통령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걸 대통령이 딱 들어가서 시스템을 안전을 중시하는 저도 이제 그것까지는 못 봤지만 안전을 중시하는 것을 버려 이렇게 된 거죠. 헌법 34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헌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축제니 주최자니 이런 게 없는 모든 곳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걸 하려면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누가 뭘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정부가 왜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정부가 법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인 거죠. 행안부 장관도 판사하다가 갔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내가 보기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나와서 변명이라고 했던 거고 거기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얘기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한쪽이 아니야라고 하면 또 그 말도 그런 것 같다라고 전파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도 국민의힘 당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때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할 사람은 국민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까지 그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초기에 행안부 장관 잘라라 이렇게 국힘당에서도 막 나온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꼭 지고 가니까 그리고 꼭 지고 가고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폭주하듯이 야당을 치면서 시각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 지금 잠시는 그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힘당이 뭐 이상민 지키려고 방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스스로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